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인들 그 속을 샅샅이 파헤친다. 최고의 베테랑 프로파일러님 자리해 주셨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자리해 주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늘 그런 대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너무 그 분석할 게 많아서 힘드시죠? 그렇죠. 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조희대 청문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개최 당 지도부는 알지 못했다. 벌써부터 당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좀 있는데 관련 영상 같이 보시고 오실게요. 대선 직전에 왜 개입을 했느냐 하는 것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 갈 길이 멀잖아요. 아직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종식 안 됐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제 법사위 격려하면서 부추기고 위로하고 당 내부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 나와도 되는 겁니까 지금? 보통 이제 이런 대표급에 있는 사람들이 무능한 것보다는 나쁜 놈을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건 통제력이 상실됐다는 거고. 아, 무능력을 보여준다. 그렇죠. 무능할 수는 없습니다. 무능해도 무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쁜 놈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네. 보통 리더급들의 심리적인 판단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맥락상으로는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추미애라는 사람이 좀 더 튀고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뭔가 이렇게 좀 자기 틀나로 가두려고 하지만은 그게 더 충돌이 난다고 하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주는 느낌의 것도 지금의 상황 같아요. 근데 물론 불만은 있겠죠. 정청래 입장에서는 네, 어떤 사실은 불만? 내가 튀어야지. 그렇죠. 아, 내가 튀어야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내가 튀어야지 감히 어떻게 추미애나 김용민이 튀려고 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보통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스들이 그 일종의 그 권력을 잡았던 삼김 시대나 이런 때는 보스를 벗어나면 이제 밟아버리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의 정당의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뭐 왜냐하면 단일 대우로 쫙 가는 건 너무 그 북한식 같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튀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괜히 그 위 눈치 보고 얘기 못할 거 하는 거 뭐 해다가 터지는 것보다요. 네.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는 게 물론 너무 나가서 너무 나가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건 뭐 그들의 어떤 실력이죠. 그걸 서로 하고 왔다 갔다 밀당하는 것도 실력이죠. 네. 이런 이제 조희대 청문회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잖아요. 막 급발진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정치권이 이러는 건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본다면 이거 지방선거 공천에 위한 포석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글쎄 그게 가장 큰 거겠죠. 예. 다음 총선은 멀고 가장 들어와 있는 거는 내년 지선이고 내년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광역단체장부터 시작해서 그 작은 단체장도 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도 네. 그러면 뭐 수지가 까놓고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먹여살 식구 한둘이 아니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에는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그런 게 당연히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도 당연히 이런 거는 충분한 뭐 그러니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하나의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너무 세게 나가면은 다른 사안들이 매몰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희대 건은 조금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미지의 영역인 사법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사법부가 단일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법부 내 여러 판사들이 아니 뭐 그쪽에 계시겠지만 네.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다. 나름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데에서 조희대류만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 류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는 다양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조희대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적은
품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뭐 대법관 수만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뭐 법원장 직선이라든가 굉장히 사법 개혁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조의대 하나만 가지고 조의대 하나 잡는 게 뭐가 급합니까? 네. 제가 정청래 대신 얘기하나요? 조의대가 뭐라고? 그러니까 조의대 하나 잡는 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 네. 근데 지금 조의대 청문회 때문에 당 내에서도 이렇게 뭐 극한 대립이 좀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조의대 청문회 조의대가 나올까? 당연히 안 나오죠. 아, 당연히 안 나오니까. 기억하시지 못해 여태까지 1945년 이후에 예. 웬만한 서구 국가에서 대법원장급이 청문회 나온 적은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예. 미국에서 대법관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법관이 청문회 비슷한 거에 한번 나왔다는 건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분한테 들었는데, 네. 근데 제가 영국이나 아니면 저기 그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도 대법관이 청문회 대법관조차도 네. 그러니까 일본은 뭐 없고 그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법에 있는 건 아니래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오라고 하면서 일종의 서로 간에 일종의 뭐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조의대 계속적으로 마치 정치인 같은 법복을 입은 정치인 같은 행보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세게 하죠. 더 세게. 보통 같으면은 숙이고 네. 뭐 아니면 이제 일반론을 얘기하는 게 네. 보통의 그 급에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네. 이제는 구체적으로 더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의대 지금 행보 보면은 세종의 법치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재판 독립, 사법 독립을 또 얘기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조의대 심리가 뭐예요? 심리는 이거죠. 분명히 이게 사실 뒤가 캥기는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캥기지 않으면 일반론, 캥기면 구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 보통 그 정도인 사람의 건데 약간 그 참모진이라든가 본인의 판단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지만 네. 정치인의 마인드는 없는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건 맞죠. 네. 왜냐하면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왜 사법부의 구성원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조의대 편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까딱 잘못하면 본인도 엎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더 세게 선명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찔리기 때문에 예. 세게 선명성 가진다. 여기에 또 일종의 발광 전략이죠. 발광 전략으로 발광 전략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정치인의 발광 전략은 미친놈 전략이고 이 행정가들의 발광 전략은 광을 발하는 전략이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발해야지 주변으로 보이는 거지. 저희대는 그런 전략 같아요. 예, 조의대는 그런 전략이다 싶지다. 근데 한동훈도 이 의혹에 대해서 자기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조의대 의혹이 불거지니까 한동훈 이렇게 말합니다. 최청담동 술자리 의혹 기억하시죠? 네. 이런 말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조이대한테 다 주목이 가잖아요. 네. 아니 지금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한동훈도요. 네. 아니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이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사실은 무너져 갖고 한동훈 쪽으로 이게 새로운 어떤 게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네. 갑자기 조이대가 터지면서 조이대로 다 주목이 되잖아요. 한동훈은 찬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그 용납할 수 없으니까 계속 리마인드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청담동 술집 나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담동 술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네, 거겠죠. 청남동 술자리 가짜 뉴스였다. 싸워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군요. 거죠. 내가 대표 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동훈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판에도 출석을 안 하고 치킨 배달 뭐 깜짝 알바도 했고요. 뭐 거제도 한 달 살기 라방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양반이 차라리 유튜버가 되시려고 그러나. 정치 포기하고 유튜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이제 말하는 또 발광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 계속 자가 발전을 해야지 뭐가 나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봐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조이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총리 나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대법관 하다가 네. 그 길을 가려고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회창. 그렇죠. 예. 근데 그러기엔 너무 왜냐 그분은 대법관이셨지 대법원장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발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그래야지. 근데 좀 어설퍼요. 뭘 치킨 배달하고. 네, 다시 더불어민주당 돌아와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개딸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으로 분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여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걸까요? 이 얘기는 제가 먼저 한 것 같은데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이걸 갖다 쓴. 여기 바로 원조가 있는데 원조가 감히 있는데 내 말이야. 걸 갖다 썼다. 예, 공식적으로 좀 항의 부탁드립니다. 아, 저작권을. 근데 사실 뭐 그것보다는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권력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예. 그러면 권력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청래를 중심으로 하는 좀 더 세게 나가서 네. 스스로 발광하고 싶은 사람들은 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나를 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를 통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팬덤들의 분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네. 예전에는 팬덤의 분화가 아니라 같은 팬덤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아직 남아 있고 있는 이게 이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충돌하고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봐도 서로 막 욕하는 경우가 보여갖고 예, 그러니까 분화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그렇죠. 권력의 분화가 좀 보이지 않나 싶은데 이 시작이 파리 전당대회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박찬대와 정청래의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서로 지지하는 당의 성향이 경선, 네. 달랐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 쪽이 지지하지 않았느냐. 네. 물론 이건 확인한 바가 아닙니다. 근데 대략 정치평론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는 그걸 부정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건 당연하죠. 정청래라는 사람은 자기 이제 세력이 필요한데 그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뜨거운 이슈,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한동훈과 결이 같을 것 같은데 잊혀지기 싫으신 것 같아요. 얼마 아주, 전에 예, 아주,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사진을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자신을 비판한 추미애 이현주 의원을 향해서 컴플렉스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논란이 되는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혹시 자기 영업 때문에 저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겨요. 아니 그분들이 다들 뭔가에 그 컴플렉스가 있거나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거나 하는 분들이 저를 공격함으로써 그런 영업에 도움받고자 하는가 봐요. 제가 같은 당에 있을 때도 그분들은 그랬어요. 예. 네. 네, 이낙연 전 총리 컴플렉스가 있다. 추미애 개딸에 이제 도움 받으려고 맞추려고 저렇게 자기 영업을 하는 거다.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의 의미는 이거죠.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런 말하자면 악연 같은 거 탄핵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컴플렉스. 이현주도 딴 당에 갔다 왔다는 컴플렉스라는 것을 이낙연은 너무 잘 알죠. 네. 자기도 역시 딴 당 차리고 나갔다는 것 그쵸. 때문에 처지가 비슷한 부분에서 결국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물타기죠. 내가 졌을까 뭐가 달라?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다르죠, 다르긴. 네. 당연히 이 양반은 급이 다르죠. 국무총리급이기 때문에. 네. 근데 철이 지나간 분 같은데 계속 저분한테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난 그만해라. 뭐 이런 취지로 한 거지. 난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 이낙연 전 총리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그 정치적 의도가 없었으면 왜 사진을 올렸어요? 정치인의 그러니까요. 사진 게재는 그 자체가 정치 행위 아닌가요? 정치 행위가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당연하죠. 하죠. 그리고 그러면 어떤 메시지, 그 사진을 올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보통 이런 건 대비 효과가 크죠. 네.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뭐 친명 그룹이든 뭐라고 하든 그게 전해철 그룹이라고 뭐 그런 표현 안 쓰면 예를 들면 이런 뭐
전임 비서실장 같은 임 비서실장 같은 그런 네. 느낌의 사람들 하고의 어떤 것이 그 대비 효과가 생기는 거죠. 나 문재인 적통이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적통이라기보다는 어. 나도 이쪽 가지다라고 하겠죠. 아, 적통이라고 하기엔 그건 너무 심한 거고. 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정세균 총리도 있고 많이 네, 있으시니까.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나도 한 숟가락 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를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그분 조국급과 같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차기는 조국 정청래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사면 받자마자 이제 뭐 그 무소 참배 김대중 대통령 무소 참배한 다음에 만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사진 올린다. 이건 조국을 의식한 어떤 행보가 그래서 제가 아닐까 대비 싶은데요. 효과라는 게 그거 말씀드리는 네. 거죠. 그럼 자기도 차기 대선 주자로서 지금 행보를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좀 망상이죠. 왜냐하면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생각은 있는데 세력이 없으면은 그건 망상이죠. 적어도 조국이라는 사람은 세력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정청래는 당연히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계속 대비 효과를 시키는 겁니다. 급이 같다라고 계속 각인을 시키지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 자기 최면 자기 암시가 좀 아닌가 싶은데 같이 행보를- 정치인들은 그게 강하잖아요. 자뻑 없으면 정치인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자뻑이 있어야죠. 자기 그 정도 힘든 일을 왜 합니까? 자뻑이 있어야 자뻑이 있어야 하죠. 정치가. 네. 귀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뻑 없습니다. 자뻑,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도 자뻑이 있어서 한 걸까요? 여하튼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보석신문이 열리는 오늘 직접 나서겠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 같이 보시죠. 윤석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법조인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보석의 원칙이 불가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이 어떤 의도로 보석을 신청했는지 많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법꾸라지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런 선택적 출석 결국에는 보석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은 어쨌든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아프다. 내가 눈도 안 보이고 아프다. 네. 그러니까 뭐 부동치료 군대도 안 갔죠. 네, 그래서 막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그러면 역할 분담을 하고 전략적으로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역할 분담이기도 하고 대비 네. 효과이기도 하고. 대비 효과요. 네, 똑같은 대비 효과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게 역할 분담일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김건희가 더 어떻게 보면 사법시 질서에 순응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부합하는 태도로 보이고 태도로 있다. 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윤석열의 그 형량은 대부분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뒤에 하면 사면될 것도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행동은 이미 이제는 논외가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전 김건희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를 늘 제가 여기서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를 잡아야지 내란이 종식된다. 김건희가 많은 사고를 쳤고 그것은 윤석열을 뒷배를 믿고 한 거잖아요. 아니면 직접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건희를 잡아야지 사실은 이 나라는 종식될 겁니다. 네, 실제적인 몸통 핵심은 바로 김건희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김건희가 지금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건부터 공천 개입까지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략적 행보로 해석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말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예. 사실은 그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일 거잖아요. 네, 증거가 너무 많죠.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침묵은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침묵인데 왜 나와?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나와야죠. 왜냐하면 당연히 대비 효과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큰 관종 같아요. 관심종자죠. 네. 왜냐하면 관심을 굉장히 높이 하는 심리적인 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보이면서 잊혀지기 싫어하는 느낌을 계속 갖는 거죠. 네.
그래서 관종이기 때문일까요?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나서는 모습이 이제 화면상 공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반대가 돼야 되죠. 윤석열이 나오고 김건희는 숨어야지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그 정상인데 지금 그 수임번호 단 그 검은색 정장 그 마스크도 굉장히 그렇죠. 딥하게 쓰고 있는 모습인데 누가 보면 박근혜인 줄 알겠어요. 아 박근혜랑 박근혜가 저렇게 겹치셨군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저는 계속 갖는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 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실질적인 예, 그렇죠. 대통령이었다. 그런 느낌을 계속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박근혜 오마주를 좀 보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 그때 공개 발언은 따로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말을 아끼는 걸까요? 모습은 저러했다 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말씀 안 하셨죠. 그렇죠. 방어권 행사 안 그렇죠. 하셨죠. 예. 아, 박근혜가 롤모델이다. 아니 지금 상황은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전에는 달랐다 예. 하더라도 네. 이 양반은 촘촘히 잘 챙겨 드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반지 뭐 목걸이 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게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향후의 행보가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부부가 공모를 했냐 이게 쟁점인데 김건희 재판에 윤석열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출석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는데 이제 이유는 그거죠. 실제적으로 김건희는 저는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란에 김건희는 대해, 몰랐을 사후에는 거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 왜냐하면 네. 그 이른바 그 당일날 그 다음 날 벌어졌던 조태영하고의 통화가 길어진 이유도 네. 실제로 거기서 문제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조태영하고의 통화가 길어지게 된 이유가 그리고 조태영을 윤석열이 찾았던 이유도 그런 느낌상이 들어요. 당일날 부분에서는. 근데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거란 생각을 해요. 네. 뭔가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짜 뉴스라고 사실 반박을 했는데 김건희 트위터 인증에 이게 외교부뿐만 아니라 문체부까지도 동원이 됐다. 이게 또 논란이 좀 됐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밑에서 그거 거기서 이제 아부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정부 부처에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세의 느낌을 가지면 당연히 그런 거를 알아서 해주고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걸 촘촘히 시켰다기보다는 네. 그게 더 오히려 좀 해석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김건희 재판에서 또 재밌었던 게 바로 김건희,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당신은 널리 알려진 공인이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굉장히 재판이 어제 재밌었거든요. 그건 재판부의 판단이 맞죠. 네, 그게 법적으로 이제 국민의 법감정이나 국민의 상식 수준에 맞는 이제 발언인 거죠. 그렇죠. 판단이죠. 근데 오히려 그 상식을 지속적으로 반하려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라는 사람이니까. 네. 왜냐하면 잊혀지길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더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위 양태는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해. 이걸 계속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러시군요가 반복되는 거죠. 결국엔 카메라를 의식해서 온몸을 꽁꽁 싸맨 김건희를 우리는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들어가실 때도 요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마치 그럼 무슨 뭐 결혼식장 들어가시는 분줄 깜짝 놀랐어요. 역시 야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게 그런 다소곳한 태도도 어떤 다 연기죠 말하자면. 왜 그런 태도를 연기한 거죠? 그게 딱 보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갈 때 보시면은 아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재판에서는 그게 거스르지 않고 좀 순응한 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아니.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국민이 보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지지한 세력이 보길 원해서 보길 바라는 거죠. 그걸로 동정론을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여기에 어떠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어.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안 했을걸요. 아무 대답 안 하잖아요. 그 카메라 비칠 때와 비치지 않을 때 태도가 분명히 완전히 달랐을 다르시죠. 거다. 예, 그분이 통화하실 때 그
그 거친 목소리 보셨듯이죠. 걸걸하죠. 걸걸하고. 근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니 저기 바깥에 보이는 분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른 분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피고인 들어오시죠 이랬더니 굉장히 다부스다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네. 재판에서 달랐을 거다. 근데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내란에 대해서는 이제 김건희 씨 몰랐다고 하면서 그때 성형외과 주치의를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어딜 가신 것 같아요. 그때 외출했다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성형외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어디 병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알리바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전현희 의원이 제기했던 이건 계획된 알리바이 아니냐 이거는 아니라고 그것보다는 보시나요? 아마 예. 이제 뭔가가 시작됐고 자기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노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럴지 않을 사람은 아닌 알리바이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네 노출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노출시키려고. 네,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자신의 롤이 없잖아요. 계엄이 시작되면 자신의 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계엄이 시작되면 계엄사령관이 주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영부인은 자리가 없어져요. 아, 지금 이제 뭐 민주당도 분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 하지만 아시지만 국내 정치 상황도 이러할지인데 한미 관계라든가 국제 정세도 지금 녹록치 않잖아요.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그 특히 기독교라든가 통일교 그래서 통일교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폼페이오라든가 펜스라든가 관계자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특정 언론들이 싣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재명을 비판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과거의 통일교가 뿌려놓은 네. 돈들이 지금 수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말하자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폼페이오 전 장관부터까지 전방위적으로 아마 미국에 약간 마이너하지만은 우리가 들으면 헷갈리는 워싱턴 포스트인지 워싱턴 타임즈인지 헷갈리는 그런 언론들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마 뿌려놓은 것을 지금 계속해서 그 생존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좀 놀랐던 게 깅그리치 미국 전 하원 의장이 이것도 깅그리치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치와 종교 탄압이 숨막힌다. 그리고 한국이 공산 독재로 가고 있다. 이걸 대놓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극우파들도 굉장히 굉장히 분화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의 공화당 같은 경우도 7개 파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네, 하나라고 네. 뭐 하는데 깅그리치 같은 경우가 계속 거기를 자극하는 거죠. 자극해서 뭐 얻을 건 충분히 얻는 거고 예. 대한민국은 잃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재판 이후의 새로운 세력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 찰리 커크처럼 무엇인가 순교자를 만드는 다음에 이 세력을 유지하는 지금 재판을 뒤집기는 어렵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을 가지고 뭐 그럼 당연히 사면이 될 것이고 네. 저는 사실 김건희가 사실은 전 나중에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김건희 정치 등판설이 정말 예. 저는 전 이 정치에서 어떤 거를 근거로 이렇게 보세요? 왜냐면 지금 세력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아 지금의 최소한, 윤호개인 세력을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걸까요? 세력을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윤호개인,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소년보 이 세력을 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광훈과 소년보가 강력하고 있지만은 네. 적어도 그 중에 3개만 잡아도 통일교, 예. 신천지만 예, 잡아도. 그래서 잡아도 나중에 정치적 기반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래서 좀 길게 보는 것 같아요, 김건희는. 좀 아, 길게 이 보는 모든 것 같아요. 행보가 예, 예. 길게 보는 긴 것 호흡으로 자신이 최종 예. 그럼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 반열에 오르기 위한 긴 호흡과 행보다 작은 보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죠. 작은 보수. 예. 큰 보수보다는 작은 그 정당의 파벌의 자민당 같은 그러면 당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작은 파벌의 주인이 되겠죠. 파벌의 주인으로서. 예.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을 희생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입장에서. 네, 윤석열을 밟고 자기가 그렇죠. 올라가겠다.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 순교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길게 보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고. 김건희 입장에선 생존기는 그밖에 없는 거죠. 예, 몽상입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의 국민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와 예. 구구파들의 준동과 예. 미국 구구파들이 얼마나 도와주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현실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없지는 않다. 없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어느 한 정당이 전환길 정당으로 바뀌게 되는 게 우리 눈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보면은 충분히 그 당에 두 종교 집단이 계속 남아 있다고 하면은 못할 것도 없죠. 그렇죠?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암울한 얘기로 마무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얘기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프의 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권 현안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조직 개편 논의로 인해 금융위는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위기감 속에 정책 집중력이 떨어졌고 금감원은 권한 축소 공공기관 지정 논란까지 겹치며 내부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조직 리스크 해소에 안도하며 금융권은 시장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금리 하락기 금융지원 대책. 예, 오늘도 최고의 프로파일러님이시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시고 베프의 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얼굴만 봐도 든든한 이유가 뭐죠? 뭐 그냥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거겠죠. 아니에요. 아유, 이렇게 존재만으로 든든한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번 주도 바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 예, 드디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관련 영상부터 같이 보시고 갈게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하고 가방 전달하는 거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협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네. 부인하셨다면 어떻게 부인하신 건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칭 독생녀 한학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고 독생녀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건 이단 자칭이에요, 자칭. 그러니까요. 절대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신성 모독 아닙니까? 이쯤 그렇죠. 되면? 물론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많이 됐던 뭐 흔히 말하는 재정일치 이런 거잖아요. 재정일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분리돼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나라를 어디 저기 태평양에 만들어 가셔서 해야지. 대한민국의 헌법이 뭐 명확히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럼 재정일치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이렇게 그죠? 네. 됐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 아베 그 라인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장본인이었죠. 그렇죠. 정치자금 문제, 그렇죠. 불법적인 부분. 그럼으로써 결국은 물론 뭐 그렇게 돼서 일본의 정치가 개혁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더더욱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교리 자체가 우리의 헌법과는 안 맞는 거죠. 그럼 그분에 대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뭐 특검 출석해서도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는 들어갈 때는 아무 얘기 안 했지만 사실은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다시 근데 세뱃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급이라는 거예요. 권성동이는 내가 어떻게 그
이런 사람이냐. 내 밑에 있는 나한테 큰절하는 애한테 아, 한 장이 여기는 한 그렇지. 장이 예, 세뱃돈이에요. 세뱃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아니고 그냥 용돈 줬다는 거잖아요. 저라면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정치 그러면은 용돈이 한 장이면 정치 자금은 얼마 정도 그렇죠. 줘야 됩니까? 통일교가 워낙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서도 그걸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하고 있었고 예. 더 경악스러운 건 그런 행태를 그래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 개인 치부 그리고 이 정당에 대한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건 그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명백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저는 이게 그 나타나는 모습 보면서 놀랐거든요. 천천히 걸으십시오. 막 막 극진수발을 하면서 저는 무슨 그 다른 나라 원수 이제 국가 원수가 와서 경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검사들 상대로 말하는 워딩도 너무 어메이징합니다. 아 이게 참부모의 가르침을 교리를 전파한 거다. 그렇죠.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을 예. 거꾸로 본인이 예. 검사들을 일종의 뭐 교화 설교했다는 그거잖아요. 아, 검사들을 상대로 교화했다는 교화했다.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자신들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 예.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상대는 검사가 눈앞에 있는 검사가 아니라 밖에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한 거였군요. 물론 이제 그 검사들이 기가 막히게 했을 겁니다. 네. 뭐 조사 이렇게 하는데 자기 교리 선포하고 네. 자기가 뭐 독생녀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네. 뭐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네. 나와서는 이제 자기가 조사받은 게 아니라 네. 그 소위 말하는 검사들한테도 자신의 교리를 설파했다. 네. 참 어머님으로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이제 우리는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머저리 전략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일종의 그 무슨 전략이에요? 몽상 전략이죠. 몽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까지 통일교 교리를 설파합니까? 그러니까요. JMS의 정명석이도 그랬을까요? 그래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법적인 거를 벗어나려고 자기가 한 것은 은혜고 네. 무엇인가의 어떤 종교적인 거지 니들이 어떻게 나의 종교적인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사법적인 게 될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죠. 아 결국에는 가서 조사를 보니까요 내용이 진술이 아닌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나는 독생녀다. 내가 준 가르침 준 대통령이 당선돼야 된다. 이런 발언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때 봤던 뭐 왕자 얘기라든가 예,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그 왕자를 쓰게 했던 그런 거는 사실 그럼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건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배우가 이 왕자 배우가 누구냐 다들 너무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건진법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이 몇 마디 그렇죠. 했을 거라고 예.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쪽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건 뭐냐면요. 통일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윤석열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어떻게 그렇지 문제가 않습니까? 있을까요? 어떤 문제? 아니면 거기에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고 선거를 한 거잖아요. 받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선거 무효까지 봐야 될까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심각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이거는 해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해명을 해야 된다. 자기들이 쓴 돈이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가지가 불법적인 것으로 왔다라고 보면 그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 전 간부 윤영호 씨 증언에 의하면요. 권성동한테 준 1억 원 거기서 반절에 바로 이제 왕자 표시가 있었다. 거기에 관봉권에 전체를 포장하는 비단으로 포장해 갖고 이렇게 썼다 그렇게 비단으로 포장됐어요? 붉은 비단으로 이렇게 했대요. 아니 근데 사실 아시지만 이게 그냥 비단도 아니고 붉은 비단이면 그것도 의미가 사실은 있는 붉은색은 거잖아요. 왕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앞에 말한 것처럼
한학자라는 사람이 우리 통일교가 인정한 사람은 윤석열이고 예. 윤석열이 내 제자니까 윤석열을 임금으로 왕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왕국을 이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매우 심각한 거죠. 그 짓을 하려다가 일본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저는 이제 붉은 비단 얘기 들으면서 아니 통일교도 자체 뭐 참험한 교리가 있는데 거기도 좀 주술을 베이스로 하나 이쯤 되면? 그러니까요. 저는 통일교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기독교를 기반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네. 근데 뭐가 변모했나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초대교주 네.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제가 알고 그렇게까지는 안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교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돼 있었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궁 이름이 살고 있는 것이 천원궁이거든요. 이게 그것도 저기 뭐 어디 양주인가 어디에 예. 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이러면? 하늘의 중심인 거죠. 자기들이 하늘의 중심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에서 여성들이 수천 명이 와서 아니면 세계에서 예. 와서 한국 남자랑 예. 여기서 집단적으로 결혼도 하고 아, 그 천원궁이 하늘의 중심이기 중심이고 때문에 뭐 집단적으로 결혼하고 그래서 예. 그게 만든 게 뭐 참 가족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교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괴하죠. 근데 뭐 그게 국가 사회에 특히 이제 뭐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뭐 종교로서 그건 문제가 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정치에 개입을 해서 그런 식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고 실질적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저는 또 놀랐던 게 그 아베 총리 암살건의 통일교 안주 괴멸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안에서 통일교가 한 10만 명 있대요. 근데 그 10만 명을 그 아베 총격 사건 이후에 단체로 지금 한국으로 이주시키려고 했다 이런 지금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나온 학교에 초기에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그들의 전위 조직이 학생 전위 조직이 원리연구회라는 데입니다. 원리연구회. 예, 굉장히 심각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말하면 폭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갖고 예.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심각한 형태의 이동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네. 거기 신자신데 네.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 인종이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인종이 다른 예, 분이요? 인종이 다른 분이랑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럼 사랑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랑의 예. 사랑은 국적과 성별과 인종을 초월하죠. 근데 안 본 분이에요. 그 위에서 지정해 준 거예요.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결혼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을 했어요. 예. 아, 이건 아닌데.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근데 뭐 본인들이 뭐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은 좀 이상하다. 네. 많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동도 시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잖아요. 그 종파가. 그게 좀 무섭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일본에서의 그 정치 자금을 통해서 그런 불법화된 문제까지 네. 이거 지금의 윤석열에 대한 아니면 권성동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 문제가 되면서 네. 한국의 중요한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는 그들의 정교일치 그 교리가 그리고 제가 좀 이제 통일교 교리 좀 알아봤어요. 왜 도대체 일본 사람들 대거 특히 90년대 그 결혼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직접 봤죠. 왜냐하면 제가 선후배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당사자가 아니신 게 너무.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아, 예. 전혀 국제 결혼하실 네. 뻔했는데 그렇죠. 약간 네. 아쉽진 않으십니까? 그만. 예. 이거 예. 이제. 근데 제가 놀랐던 게 한국은 아담, 예. 일본은 하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와는 아담을 돌봐야 되는 책무가 있고 특히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업을 갖기 위해서라도 일본 여자들이 전도된 거죠. 한국으로 와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서 어떤 일본 여성이 예. 한국말 전혀 모르는 분이 와서 네. 살고 계시면 예. 통일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시골에 일본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그때 90년대 통일교 예. 배경이군요. 그게 이제 학생 조직으로서의 원리 연구회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상당히 지금 이름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이름 바뀌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걸 뭐 자기네들 종교라고 하면 뭐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네. 정치에 의도적으로 네. 그것도 불법적 정치 자금을 통해서 개입하고 네. 있고 개입했었다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들이 알아서 뭘 하는 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고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이제 광봉권의 이제 순원 임금 왕자도 예, 예. 굉장히 문제가 됐지만요. 근데 여기 대해서 자칭 6,000년 만에 독생녀 이제 한학자가 아니 나 한학자야 어떻게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해? 막 굉장히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나오질 말지. 근데 그러니까 왜 나왔고 왜 진술 거부권을 그러니- 행사 안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생녀면은 예. 독생녀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사법 처리 뭐왜 뭐하러? 그러면 소원을 받습니까? 아니 왜 공중부양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 그냥 다 그런 부분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네. 좀 놀랍습니다, 사실은. 근데 혐의를 되게 샤넬백도 시큰둥하고 내가 왜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안 그분들이 좋았습니다. 사시는 거 보면은 샤넬백 정도가 무슨 뭐 그게 뭐 액세서리겠습니까? 아 샤넬백 문제가 예. 아니다. 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그렇죠. 거군요. 내가 샤넬백도 모른다. 아 몰라요. 아, 너무 사소한. 샤넬백 정도 몇 백만 원짜리야 뭐. 그러니까 네. 이제 그들의 어떤 인식 수준.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무슨 이게 황제가 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니 근데 아시지만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아니 부자들도 샤넬백 몇 백만 원도 중요하지 네. 않나요? 근데 그게 다 교인들의 헌금이나 그쵸.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정 기업의 이익을 그렇게 바꿔서 하는 네. 이건 분명히 세무조사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 세무조사 당연히 무조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그러니까 이번에 흔히 말하는 그 전 민정수석의 수임료 그것도 역시 난리 났었죠. 예, 그 어떻게 10억? 저는 10억보단 100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얘기를 10억이라고 하니까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그건 사실 횡령입니다. 배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아무런 어떤 법적인 형태의 그런 거 없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지한 건지 아니면 참 안타깝죠. 예. 예, 저는 또 이제 예전에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 저 미국 가서 그 설교할 때 너무 놀랐거든요. 미국이요.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 누가 미국 가서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이 통일교와 미국과의 연계성도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확히 미국이 아니라 예. 미국의 우파 극우 정치인까지는 아니어도 네. 지금의 극우가 아니라 초기의 우파 정치인들한테 예. 정치연금을 상당히 많이 함으로써 정치연금. 그들이 크게 만든 거죠. 예. 그들이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 성장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하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선택적 집중 전략을 예. 통해서 예. 어떤 사람들한테 주요하게 정치연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거기에 통일교를 들러드리게 되고 예. 같이 하게 되고 예. 미국은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게 저기 그러면 그게 헌금을 하고 합법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해왔고 그러니까 예. 거기에 정치인들이 상원료도 되면서 그들이 다시 문선명이라든가 통일교를 초청해서 예. 행사를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영향력이 커지는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불법도 아니고 그렇게 해왔던 거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의 소수 정치인들이지만 한국 사람한테 광고하기는 미국의 주류 정치인으로 포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트럼프 시절의 일기의 국무장관이 네. 통일교를 옹호하는 것도 역시 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극소수의 네. 미국 정치인 중에 일부가 네. 통일교를 옹호를 하지만 예. 그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성과를 이 통일교가 따먹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종교단체는 미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연계성, 정치 자금과 그 선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환영을 해왔고 영향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미국, 일본 얘기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신도, 문제죠. 국민의힘 신도 뭐 12만 명 동원했다. 이것도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미국은 문제가 안 되는 건 그것은 이제 뭐 일부 주 상원이면 이렇게 돼가 하는 거인데 그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불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네. 들어온 거고 네. 그 성공적 사례가 윤석열한테 일종의 전맥시키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무서웠던 게 특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제 이제 속보가 떴는데 바로 그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인을 하니까 그중에서 12만 명이 통일교 교인하고 이름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전위대 조직부터 전일적인 형태의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숫자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교인이 그 정도 훨씬 넘으니까 예,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뭐 그 선거, 전당대회라든가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에 통일교가 동원됐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그 국민의힘 500만 당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렇게 변명을 하겠죠. 500만 중 20만인데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전한길 씨의 그 여러 가지 그걸 보시면은 극소수가 선거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그거를 비춰보면은 소수의 어떤 매우 열성 당원들이 선거에 어떤 걸 좌지우지했을 수 있다. 네. 의심이 분명히 가죠. 네. 거기에 그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홍준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네. 자기가 경선에 떨어진 것도 그것 때문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후보 된 때부터 그때까지 이들의 영향이 얼마 있는가는 분명히 우리가 사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왜 그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오히려 본인들이 더 이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숨기는 자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당연히 밝혀야죠. 왜냐하면 이거 사법적인 부분에 이게 무슨 뭐 어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흠집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잘못한 거잖아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국 혁신당 비대위 체제가 지금 들어섰고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잘 될까요? 좀 전에 여기 앉으신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실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기했다. 예, 왜냐? 애초에 또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왔을 때 사면이 됐을 때 그렇죠. 바로 강미정 대변인을 찾아가서 예.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 예, 된장찌개 사진 올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진을 그 된장찌개 사진 보고 그게 무슨 어느 집이냐 소고기 집이냐 이런 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했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지? 진짜 중요한 것은 당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올리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그분들을 모시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같이 미안하다. 그 소리를 그런 정치 감각 정도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네. 왜 저걸 올리지? 지금 가족하고 저 식사한 게 중요해? 당내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한우 드셨던데. 아이고 한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선우차를 그건 정치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실기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해봤자 그러면 피해자분들이라든가 피해자를 같이 했던 분들이 진정성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진정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성은 있는데 정치적인 감각은 즉 말하자면 측근들을 과감하게 육참골단할 수 있는 것은 그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더 큰 정치인으로 못 크죠. 같이 가라앉겠네요. 뭐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도 여권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 엘리트가 많이 성장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다양한 예.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좋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죠. 특히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엘리트들이 나와서 네. 경쟁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민주주의가 풍부해지는데 맞습니다. 이건 스스로 무너지는 거. 글쎄 왜 그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한 행보인지 그러니까요. 참 걱정이 되는데 좀 제대로 해주세요.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조국 혁신당이 진짜 혁신당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프의 쪽 배상한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원칙과 소신으로 진짜 보수의 정론을 간다. 진짜 보수. 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합리를 지키고 그러나 저러나 제 목소리가 왜 이렇죠? 아이 참. 원래 멋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요즘 환절기라서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몸이 알레르기가 되게 심해가지고 환절기만 되면 코에서 괴로워요 아주 그냥. 네. 근데 드디어 이제 여름이 갔나 봐요. 네, 여름이 가고 네. 시절이 변하고 또 구속될 사람은 구속되고 좋은 소식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정당에서는 이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래서 장애투쟁을 선언하더라고요. 예, 날씨가 너무 더울 덥지도 때는 추울 때는 안 않고. 나가요 보면 이렇게 좀 나가기 좋을 날을 골라서 날씨도 나가는 봐가면서 나가는군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안 나갔잖아요. 네. 한겨울에도 안 나가고. 에어컨 이렇게 하다 로텐더홀에서 나경원 의원. 그죠. 네. 좀 이렇게 웰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때 김밥도 웰빙이시더라고요. 한여름에 장외로 안 나가요. 로텐도홀로 나가시고요. 에어컨을 틀어주시거든. 네. 그리고 이제 덜 덥잖아. 그리고 춥지도 않아. 지금 딱 좋아. 저같이 알레르기 비염 있고 한 사람들은 좀 괴롭긴 한데 그거 아닌 사람들은 독서의 계절이고 네. 산책의 계절이고 그래서 장외로 나가신대요. 근데 지금 일하기 좋을 때인데 일은 언제 하죠? 일해야 되는데. 원래 일을 안 하지 않았어요? 일해야 돼요. 저 할 일 태성 같은데. 근데 뭐 방해하는 것보다는 나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 방해하는 어차피 일 안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안 하니까. 네. 네, 구속될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드디어 발부됐죠. 네네. 먼저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권성동 좀 빨리 지나가라! 동일교회 돈 받았냐? 동일교회에서 돈 받았냐고! 성동 내란 성동!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신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부인하셨었나요? 네, 이미 구속될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네. 방송이나 기회 닿을 때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네. 우리 뭐 잘 아시지만 구속 영장 발부의 요건이 뭔가요? 네. 첫 번째 범죄의 중요성, 두 번째 중요성, 상당성, 세 번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그렇죠. 이 법 도구만대로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요즘 사법부 독립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법부 독립의 뜻이 뭔가요?라고 네이버에 물어보면요.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요.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본인의 선입견이나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렇죠. 기분으로부터도 독립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 사법부의 독립의 시작은 법관이 네. 자기의 선입견, 정치적 편향성, 자기의 감정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을 준수하려는 네. 정말 바른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생각한다면 범죄형이 중요하지요. 범죄형이 상당성이라는 건 상당히 그럴 것 같다. 이 네. 정도면 되면 되거든요. 네. 100% 확실할 필요는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1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 것 같다. 한 70%만 돼도 되니까. 형성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중요한 재판인데 상당히 그럴 것 같다 증거 많이 나왔잖아요. 증거 그렇죠. 뭐 차고 넘치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 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국회의원인데 증거 인멸하겠냐? 근데 우리 여러 번 봤죠. 네. 보좌관이 전화해서 막 증거 인멸 시도하고 그렇죠. 또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증거 계속 나오는데 모르겠다 아니야 이랬죠. 이게 증거 인멸 시도죠. 자 그러면 법 도구만으로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준수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판사만 아니라면 네. 그래서 저는 영장 발부될 거다. 만약에 하나라도 발부가 안 된다면 이게 사법부 독립 침해다 그랬었어요. 영장 발부되는 게 사법부 독립이다. 그렇죠. 상식적인 측면인데 이게 구속됐잖아요. 네네. 원래 권성동이 이렇게 돈 좋아해요? 한둘이 있겠어요. 에? 저는 사실 이제 정치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정치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22대 국회 이게 태어나서 첫 선거예요. 네. 저 반장 선거도 안 나가봤는데. 왜냐하면 궁금한 게 권성동 자체가 돈을 좋아하는 왜냐면 현역 의원 최초의 구속인데 진짜 제가 아니 국민의힘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건지. 진짜 근데 정치인들 중에 돈 좋아하는 의원들 너무 여러 봤어. 돈도 정당하게 벌면 뭐라 그래요? 요즘 같을 때 우리 대통령님 정책에 힘을 싣겠다. 나도 펀드 할게. 네. 그리고 펀드 투자를 해서 돈 벌면 그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뒷돈 받는 거 좋아하고 뭐 어디 자기 힘을 남용해서 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함부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 이제 돈 달라 했겠지. 그 영장 발부 후에 굉장히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지었어요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게 나 혼자 좀 죽기에는 억울한데 왜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당 차원에서 내가 당을 위해서 한 건데 당을 위해서 하긴 했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 생각은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12월 14일 날 찬성 표결을 이제 피켓 시위하고 그럴 때 권성동 의원이 저를 한번 불렀었어요 따로. 네. 불러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지랑 비례같이 맞는 관계인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칠 수 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동지라면 비례 같이 맞아야지. 네가 왜 동지를 다치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른 길을 가는 길이라면 바른 길을 가는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동지는 비를 같이 맞고 손을 같이 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데 국가 반역인데 같이 가자 동지니까 같이 가자 그거는 국민을 함께 배신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니까 동지랑 그런 게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배신감은 있지 않았을까. 왜 국민의힘 안에서도 분위기 보셨겠지만 권성동 의원이 구속될 것 같다라고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 방어하지 않은 이유가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관련된 사람들에게 여파가 올까봐 그냥 꼬리 자르기를 한 거예요. 뭐 그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추정입니다만 이익관계를 뭉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동지의식은요. 바른 일을 함께하면서 역경을 겪을 때 나오는 거지 바르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계산으로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동지의식이 나오겠어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권성동 본인은 당에서 이렇게 나를 보호를 안 하네. 왜냐면 요즘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 보호하겠다고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네, 특별히 목소리를 내주는 의원을 못 봤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장동혁 대표는 당권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권성동 뭐 괜히 귀찮아 이런 분위기 같고 아니 동지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일을 함께하면서 역경을 겪을 때는 그때 손을 잡고 그때 같이 눈물 흘리는 게 진짜 동지인 거지. 잘못된 일을 하는데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감싸 안아야 돼.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거고요. 그럼 잘못된 줄 알면서 같이 가는 건 이익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이익이 없는데 동지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누구는 내란 방조, 내란의 가담 여러 가지 형태로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권성동 사태에 대해서도 평의교회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미 좀 사실 알고 있는 사람 상당수 있지 않았나요?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배달 사고든 또는 대선에 사용되었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어쨌든 통일교에서 전달할 때는 대선에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였던 거지 않습니까? 녹취를 대선에 보면.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그걸 대선에 사용 안 하고 혼자
꿀꺽 했거나 아니면 사용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큰 잘못이에요. 대선에 사용했다면 이거는 당 차원에서 이거는 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400억을 토해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어쨌든 그런데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이 내란에도 국민의힘 내란 자체에 대해서도 방조범이 있고 가담한 사람이 있듯이 네. 이 권성동의 정치 자금 수수에 대해서 네. 이거를 방조하거나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거나 가담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조사를 않았을까. 해봐야죠. 네.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그냥 중간에 그 배달 사고 꿀꺽한 거면 뭐 모를 수도 있겠지. 본인 개인 비리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조직적으로 대선에 통일교와 개입했다. 네. 그런 정황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그 해당 대선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모를 수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돈을 주고 조직을 제공하고 막 움직이는 걸 네. 뭐 중요 결정자는 알 수밖에 없고 또 돈 주는 입장에서는 돈 줬다는 티를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쪽에만 얘기했겠어요. 여러 군데다가 내가 얼마 줬는데 말이야 잘 전달됐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겠죠. 아니면 최소한 티라도 내고 싶겠죠. 통일교 그러면 입장에서 뭐 모를 수 없는 사람이 몇 명 더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있기는 있을 것이다. 네, 결국에는 분명히 알고 대선 있는 당시에 사람이 중요 있었다.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 구속 직후에 자신의 SNS 이 나의 구속 이재명의 정치 탄압에 본격화다라고 적극 반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이해가 안 되네. 나의 무슨- 구속이 민주당의 정치 탄압, 이재명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도 그렇고요. 권성동 이게 윤석열과 뭐고 되게 닮은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안 되니까 네. 정치 투쟁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치 투쟁 프레임으로 이게 치환시키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런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잘못이 네. 보면 늘 정치 야합의 대상이 되어 왔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윤석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것도 자꾸 정치적으로 자기를 네. 법적으로는 방어가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비겁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돈을 억 단위로 받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면 몰라. 지금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계속 거짓말하고 증거인멸 시도를 했고 지금 증거인멸 시도도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네요.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끌려가면 안 돼요. 법은 법. 이럴 때 법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법치를 얘기해야 되고 이럴 때 사법부 독립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사법부 독립을 요즘 자꾸 이상한 데서 자꾸 막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 기자들이나 결국에는 그 우리 시민들이 권성동 돈 받았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뭐 본인도 보고 있는 저도 부끄럽던데요. 그죠? 그래도 참 아유 그 깨끗하게 해요. 다 같이. 그 돈 벌고 싶으면 나가서 그냥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돈 벌고 싶으면 합법적으로 네. 투자를 하든가 네. 좀 펀드에 많이 넣어주세요. 네.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더 화랑이 되고 네. 그 돈이 산업 발전에 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펀드도 있잖아요. 자꾸 뒷돈 받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면은 정 큰 돈 벌고 싶으면 정치하지 말고 사업하면 되지. 그죠? 그럼 합법적으로 벌잖아요. 네, 참. 결국엔 영장 발부 후에 SNS 메시지 이재명 정권과 이제 민주당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결국 네. 구속 가능성을 염두한 메시지 준비를 이미 했던 게 아닌가. 본인도 이제 구속 사실을 계속 빌드업을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뭐 이거 본회의장 투표할 때도 나 찬성 보이듯이 놓고 네. 자꾸 정치 투쟁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네. 정치 투쟁이 되면 네. 야합으로 나중에 사면이라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사면해주면 안 돼요. 사면의 전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면 전제는 반성인데 결국에는 이제 통일교 수사도 좀 탄압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다음은 한학자일까요? 진도가 좀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사실 너무나 큰 범죄고 또 수사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참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정말 이
테마만 가지고도요. 네. 우리 한 2, 3년은 수사를 계속해도 다 안 드러날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무슨 메간 매직의 장처럼 됐다라는 정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파면 하나하나 다 게이트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정말 특검법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김건희 특검이나 통일교 이쪽 관련된 부분은 특검 조직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고 더 강화된 조직으로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아니, 너무 많고요. 파도 끝이 없어. 서희건설과 또 이쪽도 연결돼 있다는 그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무슨 부패의 큰 덩어리 같아요. 이거 지금 파도 끝이 없어. 근데 통일교 좀 수사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수사 협조 해야죠. 무슨 성역이에요? 종교인이면 다 수사를 피해가도 되나? 그러면 우리나라 밖에서 종교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계속 지금 제기되는 게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아시지만 트럼프의 아들이 와서 또 네, 네. 김정한 목사 주재로 네. 우리나라 보수 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보수 이제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한 보수가 이 종교 뭐 보수 교회나 통일교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공화당과 국어들과 소통을 하는 어떤 창구로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 종교와 보수, 이 종교와 국민의힘의 이 카르텔 연관성이 엄청나다. 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 달리 보는 시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또 우리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예. 고려 조선으로 대한제국 그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대한 큰 한민족의 나라라는 정체성 하나. 네. 또 하나는 3.1운동으로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민국 전통인 거예요. 네. 백성의 국가 민국 계보가. 전통. 그래서 독립군, 광복군, 대한민국 국군으로 네. 이어지는 이 전통. 이걸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 우리 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버릇지 않고 우리는 원래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인데 미국이 와서 해방시켜줬고 미국이 와서 북한으로부터 구해주고 미국이 우리 살도록 해줬으니까 미국이 우리의 신 같은 아버지 같은 나라야. 네, 이승만 우리는 아무 계보. 힘이 없어. 우리는 하는 철저한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네. 한 또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은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갑질하고 수탈을 하려고 해도 미국한테 비판도 한마디 못해요. 네. 미국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 욕만해. 하는 이상한 세력이 있어요. 사대주의자들. 자, 이 사대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냥 미국이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일부 좀 이상한 개신교 계열에서는 여기에 개신교도 미국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들어오는 개신교가 대부분 미국 계통 개신교가 많거든요. 네, 미국에 좀 보수 그러다 보니까 더 따라가는 경향이 또 있어. 이렇게 겹쳐진 요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흐름 중에 하나인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극우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적 지금 추세죠.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형적인 반민주 권위주의 국가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치를 보면요. 의회주의 사라졌고요. 네. 사법부 독립 그게야말로 사라졌고요. 네, 민주당이 안 보이더라고요. 민주당은 재판도 숨도 안 못 보이고. 쉬어요. 예. 근데 점점 더 극우화되면서 수탈적 극우 그리고 혐오적 극우 그래서 정말 신나치와 유사한 모습을 미국 정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맹종하면서 결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는 나쁜 거죠. 저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네. 유럽도 지금 보면 뭐 프랑스도 극우 물결, 네. 이탈리아도 네. 극우 네. 물결, 네. 일본조차도 그러고 민주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이 극우의 파시즘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 네. 한가운데에서 비세혁명을 일으켜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극우의 역으로. 준동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네. 국민들, 시민들의 힘으로. 그래서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자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거 잘 지켜내야 됩니다. 자부심 가져도 되고요. 자랑 삼아도 되고요. 민주주의 옳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일부 기득권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자기 욕심에 극단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권력 장악을 하는 게 지금 극우의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대통령님 자나깨나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면서 정책 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비세혁명, 세계 민주주의 모범 국가예요. 이거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 요즘 별명들이 좀 있어요. 국민의 적, 내란의 힘, 뭐 미국 내란, 사대주의까지 미국 들어가. 사대주의, 이제 내란 공범당. 저 근데- 외통위에 있잖아요. 네, 어때요? 아유,
지금 우리 봤잖아. 관세 협상 그리고 뭐 지금 뭐 우리 조지아주 우리 노동자 그렇게 한 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미국을 비판해야 되지 않아? 최소한 국회에서는 네, 그렇죠. 정부에서는 입장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한미 동맹을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국회에서는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목소리를 내줘야지. 미국도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반응이 안 좋구나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특정 정당에서는요 비판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원래 비판을 안 해. 미국 비판을. 심지어 구구도 자기 화를 낼 줄 몰라. 국민이 당했는데. 이익을 추구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네. 민족주의고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의 특정 정당 중심으로 한 극우 이런 쪽은요 보면 민족적 자부심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대한도 없고 민국도 없어. 대한미국인 줄 알았는데. 대한도 없다니까요. 대한이 민족 우리 한도 빼야 큰 되는구나. 한민족의 나라라는 민족적 정체성과 정통성 자부심인데 이것도 없어요. 민국 백성을 위하겠다, 국민을 위한다, 민주를 위한다 이 방향성도 없어요. 과연 이게 대한의 민국의 정당인가라는 의심이 네, 특히 맞아요. 저는 외통이 있잖아요. 외통이야말로 이런 점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의 자부심, 민족적 맞아요. 정통성, 민주주의를 지향성, 그러면서 개방성, 포용성을 해외에 보여줘야 되는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조지아주 사태가 벌어지면 외통위 차원에서 얘기를 결의문이 나와야죠. 우리 하나의 목소리를 구기기 위해서 근데 서로 우리 얘기를 외통위 해야죠. 위원장님도 특정 정당 소속이신데 네. 결의문이 안 나와요. 네, 뭐 사대주의자의 노예들이니까요. 다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김준영 선배님께서 발끈하시고 계시거든요. 왜 미국에 대한 비판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 뭐 국회가 얘기를 해야죠. 미국 그러면 안 되라고 목소리 우리는 내야지. 국회는 정부에서는 아이고 우리나라에 이런 목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미 동맹 때문에 신중하게 합니다. 이거는 정부 포지션. 국회는 국회대로 그러면 안 되라고 목소리 내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도리어 정부 탓을 하고 있으면 정부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를 우아한 야만의 시대가 끝나고 솔직한 수탈의 시대가 왔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큰 난제다라고 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죠. 네. 저 강동혁 국민의힘 대표 좀 소식을 보면 기독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주말에 이어서 계속 기독교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실게요. 무속과 사이비 종교가 결탁한 점과 군사 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 군대를 동원해서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고 비상계엄에 피해를 입었던 저로서는 평화적인 계엄은 없더라. 그리고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런 좀 어떤 말의 유희로는 설명이 안 된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으로부터 좀 이 강을 좀 건너시는 것이 좀 좋겠다. 오히려 기독교계로부터 굉장히 쓴소리 듣고 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말이 빠른 거는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네. 시간이 빨리 가요. 당연히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 네. 근데 우선 정말 다행이에요. 어떤 그렇잖아요. 점에서요? 기독교계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독교계가 비상계엄 그거는 용납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구구처럼 몰고 가지 마. 우리는 우리 기독교계도 대한 민국을 지향해. 왜냐 대한 민국의 기독교니까 대한의 정통성과 민국의 방향성을 지향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장동혁은 왜 찾아갔을까요? 찾아간 이유는 저는 장동혁 대표의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욕망에 방향지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약간 적대적 공생을 기획하는 것 같아요. 누구와 적대적 공생인가요? 민주당과 적대적 공생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민주당과 싸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짜 싸우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싸우는 형태를 만들면서 네. 국민의힘 내부 집안 단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부 결집을 좀 그렇죠. 하고 그러면서 싶은 거죠. 자기에 반대되는 세력을 척결하고 자기 사람을 다 심고 그리고 패널 인증제가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집안 단속하는 거거든요. 혹시 패널 인증 그렇죠. 받으실 필요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위헌이에요. 일단 근데 지금 보면 기독교계를 찾고 극우적 목소리를 내는 곳을 찾고 계속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여기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당을 철통같이 국민의힘의 자기 지지층을 철통같이 만들고 네.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반성 기준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뭐냐, 비상계엄에 동참했거나 방조했거나 또는 탄핵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제명 하는 정도의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게 최소 40-50명은 되겠죠. 최소 40-50명을 징계 제명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반성한다는 말을 꺼낼 수 없어요. 반성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지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권 장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맞는 게 장동혁 표 대변인당이 가동이 돼서 친윤이 다 완전히 그 뭐 비인증 패널이 돼버렸고 인증 패널은 다 친윤이거든요. 그럼 이건 친윤으로 아예 더 결집하겠다 이겁니까?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한테 무슨 그만한 깊은 철학이 있고 또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해서 뭐 의리를 지키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자기 욕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철저한 자기 욕망이에요. 나도 대통령 해보고 싶어 하는 자리 욕심 때문이에요. 네, 대통령까지 노릴 수 있는 거군요. 장동혁 대표는 속으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정말 타고났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정치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난 벌써 당대표야. 이제 다음은 대선만 남았어라고 네.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네.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자기 수족처럼 자기 입안의 혀처럼 완벽하게 자기가 통솔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먼저야라는 생각으로 국민의힘 안에 옳은 목소리 내는 사람 다 척결하고 국민의힘 지지를 전부 자기를 따르게 하는 데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대적 공생 때문에 자꾸 민주당 공격을 하고 동시에 그걸 핑계로 내부 집안 단속하고 동시에 강성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이라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하는 거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적 욕망과 자리 욕심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내쫓아야 합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있나요? 자기 정치하고 있죠. 국민을 위해 최소한 우리 일상생활을 위해 정책 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보니 없네요. 지금 계속 적대적 공생을 위한 적대적 싸우는 척, 네. 그리고 내부 집안 단속, 패널 인증제로 반대파 척결, 그쵸.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 찾아다니면서 지지 호소 말고는 네. 없어요. 아니 기독교계 가서도 민주당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우리가 기다렸다잖아요. 윤석열을 비난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국민을 위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밖에 없었고 네. 자기 자리 욕심밖에 없었어요. 우리 경험했습니다. 네.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리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절대 공직에 도전을 안 된다. 네. 지금 장동혁은 정확하게 그런 모습인 것 자기 같아요. 정치하고 있다. 진짜 자기 정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까 장동혁 대통령까지 꿈꾼다고 했는데 오선 나경원 되게 화날 것 같아요. 본인은 보세요. 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엄청 비위 맞추고 충성 다했는데 장관 자리 하나 못 얻었는데 여기는 바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까지 꿈을 꾼다. 근데 뒷목 잡을 것 같아요, 나경원. 좀 보면 자기 욕망에 들끓고 있는 사람들이 네. 특정 정당에 유독 많아요. 근데 나경원도 그걸 그래요. 좀 자제하든지 아니면 그 욕망을 위해서라도 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척이라도 하든지 아예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척도 안 해. 그냥 욕망의 노예들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도 네. 지금까지 살아왔던 오바를 하고 자기 바로. 양심에 반하는 말을 하고 하는 그쵸. 것들 보면 네. 그걸 통해서 빨리 뭔가 자기도 자리를 대통령이 얻고 되어볼 수 싶은? 있는 자리 욕심 아니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꾼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리석은 거죠. 네. 그럴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어리석은데 무슨 공직으로 나라 일을 한다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면 최소한의 현명함과 최소한의 식견과 최소한의 올바름을 구별하는 능력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결국 욕망의 화신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나오니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민주당도 늘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정치적 욕망 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치적 욕망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단이 자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의지, 권력 의지라 그러나? 권력 의지 없는 사람이 정치하면 되나? 아니요. 권력 의지 너무 센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정도가 좀 필요하다.
뭐 권력 의지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방향성은 국민을 위한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걸 빼먹어 버리고 권력 의지만 남아서 정치적 욕망으로만 꿈틀대면 국민도 수단으로 보고 도구로 보거든요.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정치인들 잘 가려내야 돼요. 이 당 자당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있겠죠. 가려내야 되고요. 네. 통제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네. 국민을 수단으로 보고 도구로 보는 정치는 척결해야 되는 정치고 늘 자라나는 암세포와 같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면역 기능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우리 국가에서도 늘 자기 욕망에 꿈틀거리는 국민을 도구로 보는 나쁜 정치인들은 늘 자라납니다. 네. 늘 생겨납니다. 네. 우리 면역 기능이 계속 척결해 쏟아내야 되는 네. 거예요. 결국에 욕망으로 가득 찬 국민의 힘이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해야 된다, 조의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탄핵을 얘기합니다. 그 진짜 탄핵을 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지금 적대적 공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진영 논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없는 얘기도 자꾸 그냥 먹히고 안 먹히고 상관없어요.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네. 발목 잡고 욕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특정 정당에서 민생 위한 정책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네. 있을 수도 있겠지.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왜? 모든 포문이 적대적 공생을 위한 진영 정치 구축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되든 안 되든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협치를 합니까? 이게 진짜 나쁜 거거든요. 되게 나쁜 진영 정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영 정치가 나라 좀 먹는다고 하는데 네. 지금 여기서는 장동혁 대표는 진영 정치로 적대적 공생으로 당내 독재를 할 명분을 쌓는 데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모습이 왜 안 보여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민주당에서 아까 제가 조의대 사퇴 얘기했는데 그 사퇴뿐만 아니라 사퇴할 사람이면 이미 했다. 그러니까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뭐 개별 의원들이 개별 의견 밝히는 거야. 뭐 자유로운 국가니까. 네. 근데 뭐 탄핵 얘기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대법원장 그 삼권 분립의 핵심이기도 하고 삼권 분립은 지켜져야 돼요. 근데 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 사법부 독립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 독립의 시작은요. 법관이 독립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독립된 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마음대로 재판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기준으로 삼고 법관 자신의 선입견과 네. 법관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과 법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도 독립하라. 이게 시작입니다. 네. 아침에 집에서 싸우고 왔다고 기분 나쁘니까 야 너 징역 1년씩 더 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예측 가능하고 네. 또 상식적이라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재판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이 개념으로 그럼 봅시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네. 지난 대선 직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대선에서 파기환송 신문을 했죠. 네. 9일 만에 했어요. 9일 만에. 근데 거기 판결문 보면 소수 의견으로 우리는 기록도 제대로 못 봤어요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부승찬 의원님 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알아서 하겠다. 처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는 변호사면서요. 9일 만에 파기환송식 대법원에서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네, 자, 역사상. 그러면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대법원장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으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지키면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전혀 없죠.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치적 편향성을 띄었겠거니 본인의 선입견이 들어갔겠거니 감정이 들어갔겠거니라고 추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의 독립을 법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이 그렇죠. 사법부의 독립을 부순 겁니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법관이 선입견과 정치적 편향성과 감정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그걸 독립을 안 하고 본인이 사법부의 독립을 부숴버렸어요. 네,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법률과 양심만 기준으로 해야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선입견과 정치적 경향성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라고 비난도 못 하나요? 그렇게 비난도 못 할 만큼 성역인가요? 우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경 부장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풀어줄 때 듣도 보도 못한 법리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꼼수였죠, 꼼수. 이게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갖고 판단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도리어 법 선입견과 정치적 특혜. 편향성과 감정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라고 비난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법원장과 판사. 지기현 부장판사 두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고요. 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판사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침해가 기준해라. 본인의 선입견 빼라.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 빼라. 본인의 감정도 빼라. 제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법적 안정성을 지켜다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라. 이 얘기를 또 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걸 뭐라 한다?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법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말씀하신 이제 조희대 이제 지기현 판사 문제점이 있잖아요. 사실 그 동안에 사법 피해자는 네. 정말 많았습니다. 재심 청구해서 뭐 억울한 게 그렇죠. 밝혀지기도 하는데 네. 그런 사법부 판사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아까 사태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이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장치가 없지 않나요? 그런 논의들을 지금 많이 민주당 안에서 하고 있고요. 네. 자, 기본적으로요. 헌법 틀, 우리는 헌법 국가니까 그다음 법률 틀 이걸로 만들어가는 거죠. 네. 자, 헌법을 만드는 곳 국회와 국민들이십니다. 법률을 만드는 것도 국회와 국민입니다. 그래서 뭐 선출직 권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원 제일 좋기는 제일 바람직하게는 판사님 한 분 한 분께서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셔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고 계시면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계시면 우리가 이런 비난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없죠. 근데 네. 우리가 대부분의 판사님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네.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했죠. 저 이번에 대법원장 대선 앞두고 국민의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려고 했던 법률과 양심에서 어긋난 이상한 판단. 네. 또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 이런 일도 봤고. 근데 그렇게 둘 다 잘못했는데 또 과거에 인혁당 사건 때 그렇죠. 예. 지금 사법부 한 번이라도 국민들께 반성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인혁당 사건 네. 반성한 적 없고요. 인혁당 사건에서 판결했던 재판관들 그 후로 승승장구해서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사법부가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자꾸 던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틀은 계속해서 고민해 가야겠지만 일단 이 내란 사건만큼이라도 네, 맞아요. 제발 공정하게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아쉬워하시는 게 얼마 전에 법원장 회의를 했잖아요. 네네. 정말 3년 만에. 근데 법원장 회의에서 그러면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조희대 좀 문제 있다. 지기현 문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들을 발언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특히 윤석열이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조희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버티는 거 아니냐. 조희대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네.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희대를? 윤. 그렇죠. 2023년 12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윤석열이 가장 힘이 좋을 때죠. 그렇죠. 윤석열이 추천을 했고 윤석열이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은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네. 만약에 조희대가 얘기를 했다면 답 정해놓고 그렇죠. 답이 정해져 이재명 있는 내가 거죠. 꺾을게. 그러면 대선에도 어차피 또 국민의힘이 잡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그런 의심이 사실이 된다면 이 사람이 무슨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욕망과 편견과 이런 걸로 불공정하게 한 거잖아요. 그것도 법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놓고 반 이재명 티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되면 만약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사실 대법원장이면 판사도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정치적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대놓고 반 이재명 티를 내고 그러니까 대놓고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국민이 알 권리예요 이거는. 네. 만약에 정말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또 정말 또 우리 알 권리 중에 하나죠. 왜 9일 만에 그렇게 파기환송을 했는지
왜 소수 의견으로 우리 기록도 제대로 못 봤다는 말 그런 취지가 들어가는 그런 판결문이 어떻게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또 그게 어떻게 9일 만에 나오는지 우리 국민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알고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법원장께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협조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하다면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라 생각해요. 이건 사법부 압박이 아니에요. 네. 사법부의 독립이라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시작은 법관이 정치적 편향성, 선입견, 감정으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네. 본인이 그걸 독립을 안 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줄 수 있어요? 맞아요.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사법부 신뢰는 판사님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결국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사법개혁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이 좀 필요하다. 국민적인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가 나경원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사법부 얘기 잠깐만 더. 알겠어요. 자, 판사님들 우리가 선 뽑은 적 있나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그냥 본인이 시험 쳐서 된 자리예요. 네. 근데 우리 뭐 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법률 지식을 묻고 답하는 시험이 다였어요. 거기에 공정함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현명함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경험을 평가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어요. 자, 그럼 그 권한은 판사님이 자기가 딴 건가요? 아니면 국민이 부여한 건가요? 국민이 부여한 겁니다. 과일 따듯이 딴 게 아니에요.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근데 우리는 판사님의 공정함이나 네. 현명함이나 사회적 경험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없어요. 단순히 네. 법률 지식만 보고 큰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판사님들은 나는 완결된 성역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있는 거는 내가 판사 될 때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법률 지식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 공정하기 위해서 현명하기 위해서 나의 모자랐던 경험을 채우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근데 건드리지도 마라. 내가 신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법관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법관의 기본 자세는 그래서 저는 공정함을 위한 겸손함이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정치에 개입한다? 이미 그걸 그죠?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엔 저희들 사퇴를 해도 내란 공범으로 네. 내란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조사를 철저하게 받는 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알 권리라 처분이 생각해요. 아닌가. 난 이상해. 만에 하나라도 진짜 뭐 우리가 우려했던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큰 범죄가 되는 거죠.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네. 사회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는 겁니다. 사회의 공정함이 지켜지길 바라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라면 이럴 때 분개해야 돼요. 네. 왜 법원의 원칙이 무너지지? 예,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분노 그리고 개혁의 방향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벌써 끝났어요? 네. 이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해요. 하다 보면 끝나 자꾸 할 게 그러니까요. 많은데 우리 할 거 네. 많잖아 지금 그죠? 네, 다음에도 또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우리 진짜 보수의 매력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보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좋은 아침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 후 뉴인사 프라임 이어지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그 저녁에 선선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심의 뉴스 인사이다 6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